제주의 역사를 꼬닥꼬닥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꼬닥꼬닥 걸어서 제주. 안녕하세요, 한승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최진실입니다. 네, 진실 씨는 드라마 즐겨보세요? 드라마 네 가끔 보죠. 왜요? 그러면 올 봄에 제주 열풍을 다시 일으켰던 화제 드라마가 있었는데 혹시 보셨을까요? 폭삭 소가수다라고. 봤죠. 완전 재밌었죠? 제주가 배경이었잖아요. 또 거기 이제 애순이 주인공의 엄마가 해녀였는데 또 해녀 삼촌들이 또 그 시절에 또 열심히 살려고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고군분투한 모습을 보니까 그 현실이 보여서 가슴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 드라마 속 배경이 1950년대 중반 이후였는데 4.3을 지나고 또 6.25까지 겪은 뒤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폐허 속에서 다시 시작해야 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그런 애순이처럼 살지 않았으면 살 수 없었던 시절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나 몰랐네요. 또 그런 배경이 있는 줄. 근데 또 드라마에서 이런 명대사가 있잖아요. 또 제주 어른들이 또 자주 하는 말이기도 하고 사람 시민 사라진다. 또 오늘날 제주가 그냥 만들어진 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오늘날 제주가 있기까지 격동의 제주사를 한번 꼬닥꼬닥 따라가 볼까 합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역사 메이트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한 분씩 소개 좀 해주실까요? 예, 진관훈입니다. 제주 경제사를 전공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일제강점기 제주 농촌 경제 변동에 대해서 썼는데 그걸 이제 써먹을 기회가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오늘 마침 이 좋은 프로그램을 주셔서 오늘 좀 재밌게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주 참여환경연대에서 활동하고 있는 홍영철이라고 합니다. 그 제주에서 또 이제 한참 관광 개발할 때 어떤 저희 단체가 지금 관광 개발 이후에 여러 가지 제주의 모습들 이런 것들을 좀 보고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잘 오셨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는 그때 그 시절 영상부터 보고 시작해 볼까요? 나가 15살 땐 4.3 사건이영 6.25 전쟁 직후라부는 온 천지가 몬딱 배허랐죠. 몰은 불타불었지 어디강 빌어먹을 띠도 없고 도적질이라도 허전해도 할 게 어서신한 게 아버지, 어디 끄장 가서 데리고 가. 종이 아팡 더는 못 가쿠다. 이제 다와 감신나네. 호구만 초무라. 응? 이런 허허벌판에서 다 떼놓으면 개민 우리가 이런 데서 살아마씨? 나 구진데. 이들아도 이신한 다행인 줄 아나. 그때 경허형 생긴 모을이 버포촌이여. 법이 보호하는 모을이란 행 이름도 경 지었쭈. 아이고, 걔도 이디라도 이신나 헛꿈 머심 나점지 시상에 수상해 노난 불안해 살 수가 셔사주게. 야, 이리 오라. 호쏠 건지들하고 취하게. 예. 제주가 저렇게 허허벌판이었던 거예요? 혼마비로 귀농 정착 사업이었주게. 경해도 먹을 건 어선 이리저리선 먹을 거 구하러 댕기는 사람이 천지라쭈. 오죽하민 나무 껍질 꼬장 100경 먹을 크냐? 나무 껍질을 어떤 먹습니까? 하나방도 참. 야야 먹을 거 어서 보라. 호꿈이라도 여물 익고 국물 나는 거 이시민 보라 먹고 파 먹었쭈. 어떤 게 뭐가 맛이? 솔랑 행랑 같은 거 이시네. 그 껍데기 100경 보리꼬루나 모물꼬루 버물령 죽성 먹었쭈. 아이고 이제들 경 살려내 보라. 살아지 크냐. 전쟁으로 인한 어떤 직접적인 피해는 좀 덜 했지만 그래도 4.3으로 인해서 이제 없어져 버린, 불타버린 마을들도 많았잖아요. 근데 전쟁 직후라 힘든 건 마찬가지겠지만 유난히 제주는 더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제주는 사실 6.25 보다도 4.3입니다. 아시다시피 4.3으로 인해서 1954년 금종령이 내렸잖아요. 금종령이 이제 끝났어도
58년까지 그 이후에도 계속 중산간 쪽에 이제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여전히 빨갱이라는 소리 듣고요. 그다음 또 초토화 마을 전체를 다 불태워 버리는 겁니다. 그럼 그분들이 해안 마을로 가거나 산으로 숨거나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4.3이 끝났지만 다시 그런 아픈 기억을 갖고 다시 올라가기가 그렇잖아요. 그래서 올라가지 않았거나 또 이제 아까 말씀한 재건 불악이라 그래갖고 거기에서 이제 좀 해보다가 양짐, 양잠, 양마 이런 걸 해보다가 잘 안 되니까 다시 내려와서 여전히 저렇게 공허한 중산간 마을로 됩니다. 그 이참에 제가 한번 질문 하나 할까요? 1960년대 말에 중산간 마을 분들이 하루에 몇 끼 식사를 했었을 것 같습니까? 하루에요? 네. 지금은 3끼 하죠? 예. 그때 몇 끼 했을 것 같아요? 한 끼도 못 먹었다. 2끼 했습니다. 두 끼요? 2끼. 이렇게 사는 집이 늦지막하게 먹고 저녁 일찍 먹고 배 꺼지기 전에 자고. 예. 왜냐하면 아까 지금 그 전량이라 그랬는데 아까 그 VCR도 나왔는데 제주도는 구황 음식이 그렇게 발달돼 있습니다. 아까 뭐 소나무, 송피 이건 말할 것도 없고 먹을 수 있는 흙도 먹었다고 합니다. 이건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독일도 그랬다고 그래요. 예. 그래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견뎠죠. 그때는 견뎠다고 말하는 게 정상적인 표현 같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굶어 죽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그 제주도민들의 어떤 저력, 인내력, 견디는 힘, 그게 굶어 죽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아니 4.3으로 인해서 제주가 이미 먹을 것도 없고 힘든 상황이었는데 전쟁이 이후에 터지고 나니까 또 피난민들이 제주로 많이 들어왔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더 먹을 게 없어졌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그 미국 그 원조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정부에서도 이제 원조가 있어서 최소한의 식량 보급은 이루어졌습니다. 다만 의약품이라든가 혹은 다른 기반 시설 같은 건 이제 꿈도 못 꾸던 그런 시절입니다. 견뎠던 시절이죠. 그래서 아까 영상에도 나왔지만은 이 난민들을 지원하는 정책, 뭐 영농 지원들이 좀 이루어졌고 법포촌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뭐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법이 보호하는 마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육지에서 피난 온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인구들을 어떻게 이제 좀 생산 활동을 하게 할까 해서 이런 막 양잠이라든지 뭐 양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약간 지정해서 단지를 지정해 가지고 약간 그런 산업 활동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했던 것인데 대략 그 당시 4.3 이후에 좀 없어진 가구 수가 그러니까 그 소개령으로 없어진 가구 수가 약 1만 5천 가구 정도 됐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이런 난민 정착 사업으로 해서 약 절반 정도 7,500 정도 그런 가구가 다시 이제 그 없어진 마을들 이런 데 이제 정착이 됐다 하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이후니까 기반 시설들은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어쨌든 당장 가능했던 그런 농업이나 이런 부분으로 먼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 이제 초기에 그렇게 지원해서 이게 꾸준하게 안 되다 보니까 실패하고 다시 이제 그런 사업들이 제대로 이어지지 않는 그런 현상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1960년대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됐다라고 봐야 할까요? 그렇죠. 아까 홍 대표님 말씀을 이제 연결하면 그때는 개발이라는 표현보다는 재건 수준이었죠. 왜냐하면 이렇게 중앙 자체 지자체는 고사하고 중앙 자체에서 그런 환경인데 정치적인이나 경제적 불안한 상황에서 개발 혹은 또 계획 이런 거를 꿈꾸기에는 그렇고 재건 수준에 급급했다.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1950년대에 이렇게 제주가 개발이 어려웠던 이유는 뭐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 제주도 경제를 얘기할 때 항상 막내라는 얘기를 합니다. 중앙에서도 우리가 표현해 육지에서도 힘들고 또 그때 미군정 원조도 점점 줄어들 때거든요. 정치적으로 좀 이제 이랬어서 그런 상태에서 제주도까지 관심을 갖는 거는 거의 불가능했다. 그리고 또 지금도 이제 일부 그런데 그때만 해도 4.3에 대한 이미지로 해서 제주도 자체에 대해서 그렇게 우호적인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예. 아니 저는 또 화가 나는데 그때도 제주 홀대론 제주가 홀대를 받았네요. 그거를 뭐 정치학 때 뭐 프레임워크 하는데 저는 그걸 막내 근성이라고 합니다. 근데 한 2000년 이후에 제주도 경제 정책이 달라진 게 자립 자활에 관해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걸 하자.
근데 그 1950년대까지만 해도 그 정도의 관심도 못 받았다. 맨 꼴에 비해서 지원한이 주는 정도. 그리고 이미지도 별로 안 좋았다. 편견이 많았다.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1950년대 이제 네. 중반 이후에는 거의 재건 사업 위주로 그렇죠. 했다고 예. 했는데 뭐 시급한 현안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뭐 가장 시급한 현안이란 뭘까요? 네, 제주도에서 뭐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니 해도 물 아니겠습니까? 물. 물 부족이요. 네, 그러니까 제주도는 사실 그 마을들이 다 해안가에 밀집돼 있죠. 중산간 마을도 있긴 있지만 대부분 해안가에 이 마을이 형성됐던 이유는 용천수가 나오기 때문이죠. 식수로 그걸 이용하고자 한 거였는데 사실 이런 용천수들도 사실 인구도 더 앞으로 이제 늘고 뭐 그런 6.25 난민으로 제주도에 온 사람들 뭐 이렇게 정착들을 위해서는 이 특히 중산간 지역으로 또 그 마을들을 다시 이제 좀 이주 사업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은 식수 개발이 무엇보다 이제 중요했다 그렇게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그 1950년대 이전에는 사실 뭐 상수도라는 게 없었잖아요. 없었고 그 1953년에 최초로 금산수원이 개발이 됩니다. 그러면서 57년에 그 금산수원이 준공되고요. 그 다음에 최초로 이제 상수도가 보급되기 시작했는데요. 그 지하수 개발, 뭐 우리 지금은 당연히 다 지하수로 뽑아가지고 상수도로 쓰는 게 거의 전부라고 봐야 되는데 1961년도에 최초로 이제 지하수를 이제 뽑아 올려가지고 상수도를 보급하게 되고요. 관정식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네, 관정식. 예, 그러니까 뭐 예전에는 그러니까 용천수 같은 경우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물을 이용했다면 그 관정을 뚫어가지고 거기에서 물을 뽑아서 쓰게 된 게 1961년도. 예, 그게 차차 이제 보급되면서 1969년도까지는 한 19개 정도의 그런 관정들이 착공이 돼서 이용이 됐다 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곳이나 이제 물이 가장 우리 생활에 중요한 것이고 특히나 중산간 지역이나 이런 데는 이런 물 보급이 가장 우선시 됐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하수 개발이 좀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사실은 일제강점기에도 이제 그 수도가 들어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처음 했던 게 회수라는 마을인데 제일교포 이 근처인가 이분이 이제 지원을 해서 그 제주도 개발에 있어서 제일교포들의 어떤 기여도가 거기서 나타나는데요. 보면 그 비석마다 다 상수도 전기 가설에 그분들이 도와준 거잖아요. 그 최초로 된 게 아까 말씀드린 회수 그리고 또 회수 말고 다른 이쪽 지역도 몇 군데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처럼 아까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보급이 확산되고 전 마을로 한 거는 이제 60년대 후반 이후 이렇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수도 개발의 시작, 그때 그 시절도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때만도 먹는 물 뜨전 허민 바당 족구띠 물통강 허벅의 정와쭉 물 싸사 곤물 얻어지난 그때 되민 열일 제초동 가사되어 경헌디 칠수어머머씨 아이고 뭐야 숨 넘어가켜 아이고 저리 가보게 마시 이제 우리 영 물때 맞춰 가면 물길래 안 와도 되구다 이? 걔 무슨 물을 먹어? 저디 공동수도 물코 터졌대 마시 혼자 그리 가보게 마시 50 거의 70년 전이요. 네, 전해주죠. 그때가 1157년 7월이랐죠. 성내부터 시작행 호루 500톤이나 되는 물을 공급 해신한 게 그 후제 60년대부터는 서귀포형 중문이도 수도가 들어왔주게 말 그대로 물의 혁명이었죠. 공동수도. 공동이요? 아니 이제 수도가 어쨌든 들어오게 되면서 깨끗한
생산물도 언제든지 이제 공급받을 수가 있고 또 허벅으로 물 질러 왔었잖아요. 그 노동력도 확 줄어들었으니까 어떻게 보면 삶의 질이 확 좋아졌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제주도민의 삶의 질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삶의 질이 바뀌게 된 계기가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것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라고 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야, 저거 배려 봐봐. 저거 무슨 새이가 저 줄 큰 게 이신 거이? 우는 소리도 아니고 바구 꾸는 소리도 아니고 소리도 어무랑한 게. 아이고 이 아지방 나보단도 몰람 신게 저거 생이 아니랑 뱅기는 하는 거보다 뱅기 하늘 씩 날아가는 거 저거 당냥 서울고장 간대 냄수게 그러면 저게 사람이 만든 거라 맛이? 그것도 쇠로 그 쇠로 만든 게 하늘 부릉 날아가고 거기에 또 사람이 또 타가 마시니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맙소. 걔는 말이요 가랑 털어주면 어떤 거예요? 아이고 멋있다. 에이구 일주일에 혼번 이서신 뒤 제주에서 출발하민 광주 거청 서울로 가민 2시간 반이나 걸렸대. 경허고 그해 11월엔 처음으로 외국 사람들이 우리 제주도에 관광 왔죠. 네, 바로 이것이 비행기였습니다. 비행기. 비행이 시작이 되면서 제주가 관광도시로 주목을 받고 그때부터 약간 살림살이가 나아지기 시작한 거죠. 그전에도 제주도는 비행기가 아주 많이 다녔습니다. B-29라고 알뜨르 비행장에. 군용 비행기들. 이런 게 있어서 뭐 날아다니는 쇠 뭐 이런 정도는 아니었고요. 다만 저 때부터 소위 말한 일일 생활권, 전국 일일 생활권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비행기가 부의 상징이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뭐 어디 여행 갈 때 너 뭐 비행기 타봤니? 뭐 사위 잘 넘은 비행기 타고 이런 식으로 어떤 부의 어떤 사회적 지위나 뭐 경제적 지위의 상징이 됐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때부터 제주도가 명실상부하게 글로벌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와서 제주를 방문하게 되고 제도 거기서 자신감을 얻어서 우리 한번 이걸 체계적으로 해보자라는 이런 모티브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비행기는 단순하게 어떤 운송 수단 이상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변화 동력으로서 역할을 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럼 민간 항공 회사가 설립된 건 언제였어요? 민간 항공 회사가 1948년 여의도에서 아시잖아요. 여의도에서 이제 그때는 여의도가 공항이었거든요. 지금 김포공항전에 해서 이제 그때 하다가 제주도 같은 경우는 1958년에 아까 말씀 주셨는데 그때부터 이제 시범 운행하다가 점차적으로 이렇게 정기 운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아까 화면을 보니까 신기했던 게 제주를 출발해가지고 광주를 거쳐서 광주에 내릴 사람 내리고 서울 갈 사람 그거 그대로 타고 있으면 그러 가는 거예요? 멀리 못 날아서 그런 거 아닐까요? 그 프로펠러 비행기잖아요. 네. 지금처럼 뭐 이렇게 이게 아니라 프로펠러 비행기 그다음 또 그 광주에 내렸다기보다는 광주에 사람 태웠겠죠. 예. 그리고 가고 또 그때마다 이게 조건이 그래서 뭐 주유를 더 한다든가 아니면 정비를 더 한다든가 해서 실제 비행 시간이 뭐 그 2시간 반이라는 얘기는 아닐 것 같습니다. 아니 영상에서는 그해 11월에 외국인 관광객을 받았다라는 아까 기사를 봤는데 정말 그때부터 외국인들이 자유롭게 이제 이동을 한 거예요? 네, 아주 자유롭게 이동했다기보다는 그 편을 이용했다는 것이고 제주도가 제주 비행장이 국제공항으로 승격된 거는 1968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부터 좀 한참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이후로 최초로 취항한 곳이 오사카, 제주랑 직항이 그 국제선 직항이 가장 먼저 열린 게 1969년에 제주 오사카 간의 직항이 열렸고요. 그러니까 뭐 이때도 외국인이 이용하긴 했지만 실제로 뭐 이 국제선이라고 해서 처음 열린 거는 1968년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 이후로 이제 국제공항이 되면서 여러 시설 개선들이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고 확장됐고 그 지금 제주공항 보면 활주로가 이게 열십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는 활주로가 그 남북 활주로였다고 해요. 그때는 그래서 활주로가 그렇게 길지 않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그 국제공항이 되면서 활주로 확장이 이루어지면서 지금의 우리 많이 이용하는 동서 활주로, 요게 그 이후에 만들어지면서 길이가 약 3km 정도 되면서 좀 큰 비행기들이 취항할 수 있게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이용하지 않는데 남북 활주로 또 지금도 있지만은 그게 먼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네. 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제주를 찾기 시작하면서 제주와 뗄 수 없는 게 바로 이 개발이 아닐까 싶거든요. 그 제주 개발이 급속도로 전개가 된 것도 그럼 1960년대 들어서면서부터죠?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 시대 아닙니까? 그때부터 해서 1963년도에 이게 자유항 구상이라는 게 나오고요. 그 이후로부터 박정희 대통령 시절 내내 어떤 특정 지구, 제주도를 특정 지역으로 정해가지고 여러 가지 관광이라든지 이런 이 무역이라든지 이런 걸 접목한 그런 이 자유지대로 그렇게 구상들이 이어지고 지금도 보면은 제주도가 국제자유도시를 어떤 표방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쭉 이어지면서 하나의 이제 별도의 특구, 제주를 특구로 만들려는 움직임들 이런 것들이 그때부터 1963년도 그 자유항 구상부터 해서 쭉 이었다. 그 이후로 거기에 국토 종합 계획 이런데 그런 것들이 반영되면서 지금까지 거의 이어졌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91년도에 제주도개발특별법이라든지 이후에 국제도시 종합계획 이런 것들로 쭉 그런 기조들이 이어지고 있지 않나. 관광과 1차 산업 이런 것들을 기조로 한 그런 기조가 계속 이어져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아까 1950년대는 어떻게 보면 약간 제주가 홀대 받았잖아요. 정부로부터 약간 막내 취급 받으면서 지원도 네. 잘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 같은데 네. 60년대부터는 조금 그래도 정부에서 지원을 해줬을까요? 제주 개발에 대해서는 이제 정책적인 평가는 이제 차치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 없습니다. 5.16 이후에 그 대통령 되기 전에 제주도를 옵니다. 와가지고 이렇게 4대 목표, 3대 혁명 얘기를 합니다. 관광, 감귤, 축산, 수산 개발에 대해서 해라. 특히 감귤 같은 경우는 서귀포에 미약산이라고 있어요. 미약산 끝까지 이제 감귤을 하고 제도 사람들이 식량 작물 하지 말고 소득 작물 해라. 그리고 관광해라. 그게 이제 저쪽에 그 중문 관광단지죠. 저쪽에서 헬기를 타고 오면서 축박을 여기 관광단지 하자. 요런 얘기. 그다음 수산 축산도 이제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혁명, 수도, 전기, 도로. 그게 5.16 도로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아까 수도도 되는데 어승생 수원지를 이제 그때부터 개발하고 그때부터 이제 계속 연결이 된 거죠. 예. 그 제주 경제를 원래 대표하는 산업하면 감귤 산업 또 관광 산업을 지금도 꼽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때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근데 이제 다만 이 그 감귤에 대해서는 조금 더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게 감귤이 박정희 대통령 와가지고 미약산까지 심어라 우리 이렇게 융자해줄게 그렇게 된 게 그것만은 아니고 제일교포들의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노력이 있었습니다. 묘목을 다 보내줬어요. 그 전에도 물론 제도 감귤이 있었습니다. 과언이라 그래갖고 있었는데 또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 있었는데 그때 미미했는데 그때 제일교포들이 묘목 보내주고 자금 받사주고 하면서 그때 이제 1960년대 말이죠. 그때부터 이제 감귤이 산업화되게 됩니다. 근데 사실 감귤 어떤 하나의 종목 가지고 산업화라고 얘기하는 건 상당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제도 같은 경우는 하나의 그 종목 가지고 산업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이런 경우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도 고령화라 해가지고 감귤 갖고 한 3, 40년 먹고 사는데 지금 제도는 70년, 60년 먹고 살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거는 단순한 감귤 산업이 그냥 종목에 따른 게 아니라 전체적인 어떤 산업의 리드 하는 그런 베이스 이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감귤 산업 말고 아까 제주를 이끈 게 또 관광 산업이라고 관광이죠. 했잖아요. 예. 제주 관광에 대한 프로그램은 일제강점기 때 있었습니다. 열차 타고 배 타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아무래도 비행기가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주 관광이 제주 경제의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일부 이렇게 당연한 얘기고 저는 이걸 제주 관광 산업이 이제 부흥하게 된 걸 다른 차원에서 봅니다. 여성 일자리입니다. 아주 중요한 건데요. 아시겠지만 제도 경제는 공예 경제에서 해녀 경제에서 하다가 여성 일자리가 없어졌잖아요. 그렇죠? 그 여성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 관광이 엄청난 기여를 했다.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아시면 관광교육원 교육이라든가 협회라든가 해설사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도 그분들이 사실 제주 관광을 거의 이렇게 좀 기여하고 또 그분들이 일자리 자체가 가계 소득으로 되면서 제주의 살림살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아졌다라고. 아니 이렇게 볼 수 그러면은 있는 뭐 거죠. 안내소라든지 협회 이런 것들이 1960년대에 그때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만들어지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안내원 교육이라든가 해설사 교육이라든가 자격증이라든가 그런 식으로 하고 그 여성 일자리가 늘어가면서 여성들의 소득이 가계로 들어가고 살림살이가 나아지고 소비가 늘어나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선순환돼서 제주 경제가 나아졌다. 살림살이가 나아졌다. 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960년대 후반에는 관광 개발이라는 게 제주도 정책으로 계획으로 국가 계획 되는 거죠. 네. 아니 불과 10년 만에 엄청난 계획들,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네요. 그런데 이제부터가 또 시작입니다. 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걔도 1960년대 들먹은 제주의 호꿈 개발 분위기도 일국 사람 사는 거 닮아갔죠. 이제 한라산 뚫렁 제주시형 서귀포형 왔다 갔다 하는 도로이시니 예전에 516 도로엔 현거 1962년 3월에 처음 공사를 시작하신 뒤 1년 넘게 인부들이 몽딱 손으로 한라산 뚫르멍 도로를 만들어 다음해 10월 11일 미포장 상태로 한라산 횡단도로 개통식을 진 거죠. 한라산 횡단도로 오실 때 제주시서 서귀포 가진 험인 대여섯 시간 걸렸죠. 정언디 그 도로 뚫려 놓은 1시간이면 가보는 거라 호루에 왔다 갔다 해부러시니 이제도 거주만은 이 길로 댕기민 한라산 나무들이형 제라한 풍광 잘 바지난 인기가 정말 좋았죠. 아니 516 도로도 이때 생긴 거였어요? 네, 그렇죠. 지금 516 도로라고 우리 흔히 부르는데 이제 제주 서귀포 횡단도로가 이때 생긴 거고요. 그 이때 뭐 우리 516 도로라고 이름 붙인 데는 그 1961년 그 516 군사 정변 그때를 뭐 이름 붙여가지고 한 거고 말씀드린 것처럼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이 도로를 만들라 해가지고 시작이 됐죠. 그래서 1962년도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대략 한 6년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래 걸린 거죠. 아니 화면 보니까 인부들이 진짜 맨손으로 한라산을 뚫었다 이런 그때는 표현이 뭐, 나오던데. 그 5.16 때 잡혀온 구국 청년단이라고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이제 거기서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게 수학교. 거기서 그렇게 많이 인명사고도 나오고 그래서 지금도 저 위령비가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이후에 또 도로들이 계속해서 개발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그 이후로 이제 천백도로라든지 또 다른 이제 동서산업도로죠. 그때 예전엔 산업도로라고 불렀죠. 동부산업도로, 서부산업도로. 지금은 번영로, 평화로 뭐 이렇게 이름이 바뀌었지만 이런 이제 산간도로들이 그 이후로부터 주로 많이 생기게 됩니다. 지금 아까 말한 산업도로는 그 이후에 이제 그 월드컵 때 월드컵 경기장이랑 해서 중부강정 연결하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걸 그쪽 계통에 계신 분 도로혁명이라고. 제주도가 그 일제강점기에 또 이렇게 도로나 뭐 다리나 이거 열악했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이제 그 제주도 경제개발 계획의 R&D 쪽으로 도로, 전기, 물 이렇게 해서 그나마 이제 이거는 성공적인 케이스라고 이제 경제학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완만하게 뚫었다면은 막 사람들이 멀미난다고 안 할 텐데 그렇게 516도로 멀미난다고. 아 맞아요. 천백도로도 좀 힘들어요. 천백도로가 더 심하죠. 그 천백도로는 그 해발 1100m까지 올라가는데 한라산 쪽으로 더 붙었다는 얘기죠. 그 아무래도 산을 타고 가는 길이니까 그렇게 될 수밖에 없고 터널을 뚫지 않는 한. 근데 이제 저쪽에 이제 516도로 우리는 성판악을 거쳐가기 때문에 성판악도로라고도 부릅니다만은 거기 같은 경우는 한 900m, 해발 900m가 좀 최고점이죠. 그래서 1100도로가 더 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더 이렇게 꾸불꾸불하고 더 험한 거죠. 그리고 516도로는 또 일부 확장이 돼서
약간 지금은 더 편한 또, 느낌이 있고요. 편해졌죠. 네. 자, 이렇게 바닷길, 하늘길, 거기에 도로 교통까지 이제 편리해졌으니까 경제 성장이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밖에 없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또 1970년대 얘기를 또 해야 돼요. 네. 여기에는 또 그 유명한 알죠? 새마을운동. 잘 살아보세 알아요? 그 노래 맞아요? 아니면 이 노래죠. 어떤 노래 알아요? 새벽송이 울렸네. 새벽송이 울렸네. 맞아요. 새 아침이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만드세. 아, 둘 다 새마을운동 노래인 거죠? 네네네. 그렇죠. 예. 잘 살아보세도 그 새마을운동이에요? 그렇습니다. 이게 박정희 대통령 당시에 농어촌 균형 발전을 위해서 시작한 국책 사업이지 않습니까? 자, 제주에서도 새마을 운동이 그렇다면 활발하게 이루어졌을까요? 네, 그렇죠. 그 국책 사업이라는 농촌 계몽 운동이라고 보는데 이게 이 새마을 운동에서 그렇게 어두운 면과 밝은 면이 있는데 밝은 면이 아까 보니 잘 살아 보세. 다시 말해서 정신 교육이나 의식 교육만 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대로 가계 소득을 이렇게 향상시키는 그런 여러 가지 방. 근데 물론 이제 생산성을 증대시키면서 그렇게 소득을 늘리는 게 아니라 절약, 근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서 그게 의식 개혁으로 통하고 그게 어떤 그 가정생활의 합리화를 통해서 이제 했다고 하는데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다르게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새마을운동하면 근면 자조 협동이잖아요. 이게 사실 제주도민의 근성입니다. 네. 원래 있는. 네네, 근면하죠. 돌아가실 때까지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맞아요. 의존하지 않고. 자조, 순으름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근면 자조 협동으로 표현한 것 뿐이지 이거 자체가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거 조금 한계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이거 자체가 제주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 일조를 합니다. 그럼 1970년대 제주 경제가 뭐 그 전보다 획기적으로 딱 바뀌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까요? 네, 좀 아까 50년대, 60년대, 70년대 이렇게 왔는데 제가 뭐 이렇게 거칠게 이렇게 규정을 짓다면 50년대는 약간 재건 시기가 아닐까. 그러니까 4.3과 6.25를 거치면서 이렇게 황폐화된 가장 기초적인 뭐 의식주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시기. 그리고 60년대는 인프라들 좀 깔아가는 시기, 도로라든지 뭐 전기라든지 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마련해가는 시기고 70년대는 본격적으로 뭔가 이제 경제 개발 이런 쪽으로 제주도는 막 1차 산업이나 관광 이런 쪽으로 좀 많이 됐다고 했지만 관광 쪽으로 그 70년대에 본격적으로 제주도가 첫 발을 들여놓은 게 아닌가.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중문관광단지고 그 70년대부터 해가지고 제주도가 어떤 관광 개발의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도로가 생기고 나니까 좀 편리해졌기 때문에 이제는 약간 한 단계 더 위를 본 거잖아요. 이제 관광을 그렇죠.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그때 70년대에 또 우리 지금 뭐 신제주라고 불리는 거기도 사실은 시범적인 관광 도시로 시작됐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은 거기를 관광 도시라고 볼 수 있을까 하는 뭐 그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그런 시도들이 계획적으로 국가에서 이제 어떤 이 아래로 내리는 그런 계획에 의해서 됐고 새마을운동도 그 중에 하나지만 그런 방식으로 관광 개발도 70년대에 시작됐고 대표적으로 이제 지금은 뭐 오라관광단지 어떤 곳인지 모르시지만 골프장은 있잖아요. 오라관광단지와 중문관광단지 요 두 곳이 대표적인 남과 북의 어떤 관광단지로서 만들어졌다. 오라 관광단지도 그러면 1970년대부터 준비를 했던 계획이 거예요. 됐던 것이죠. 그래서 골프장은 있잖아요. 골프장만 있고 그 위에 한동안 논란이 됐던 이게 바로 이제 한라산 국립공원이랑 붙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예전에 선문화축제 뭐 이런 거 했던 곳을 제주도민들이 아실 겁니다. 거기를 이제 지금 뭐 몇 년 전에도 중국 자본이 여기 개발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거기 부지들은 남아 있는 것이고 관광단지로서 그래서 그 당시부터 이제 중문과 제주의 시권에는 오라관광단지 뭐 이렇게 두 곳이 먼저 시작됐다고 볼 수 있겠죠. 아니 신제주도 관광 도시로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감귤이 이제 산업화되고 아까 이렇게 가계 소득으로 이제 역할을 하고 그다음 또한 아까 일자리들이 많이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제주도 그 GRDP가 뭐 전국에서 뭐 맨 위
순위 뭐 이렇게 되고 했던 게 그겁니다. 예, 그래서 그때부터는 경제 성장의 성과를 좀 맛보기 시작하고 그에 대해서 어떤 추진력이나 자신감을 좀 얻던 그런 시기. 그러니까 소비도 늘어나고 어떤 외형적인 그런 측면이 많아졌다. 대표적인 게 제주도 그 해안 마을을 가서 가옥 구조를 보십시오. 아주 잘 짓고 이쁘고 크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식의 어떤 경제 성과로 나타났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정부가 주도를 하면서부터 제주 개발이 좀 급속도로 전개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초기 경제 성장 단계에서는 정부의 어떤 강한 의지 혹은 또 계획성, 요게 좌우합니다. 근데 또 급격한 성장 뒤에는 또 성장통이 있기 마련이잖아요. 제주에 그런 순간은 혹시 없었나요? 많았죠. 많았어요? 근데 저는 성장통이라기보다는 뭐 시행착오라든가 뭐 이런 걸로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대표적인 게 그렇게 지금 남영호 사건, 예, 남영호 사건 생소하시겠지만 이 남영호 사건 같은 경우 저게 초등학교 한 1, 2학년 때인데 이게 그 전부터 있었던 산남 지역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지역 집단 트라우마가 다시 된 겁니다.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일제강점기 때 이제 우리가 이제 일본으로 가려면 배를 타야 되잖아요. 근데 큰 배가 못 들어오고 이 그 중간 정도 있으면 나룻배로 갔습니다. 그러다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돌아가시고 한 게 대포, 참천, 표선 28, 29 그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날 남영도 그랬잖아요. 서귀포에서 가득 싣고 다시 성산 가서 싣고 이렇게 갔습니다. 물론 이제 그 당시는 이제 지금처럼 감귤 유통이 체계적이지 않아서 보따리 장사처럼 자기 뭐 이렇게 감귤 상자 들고 가서 부산에 가서 팔고 뭐 이런 목적으로 또 이것 자체가 어떤 그 선주의 어떤 개인 영업이익과 맞대돼서 눈 감아서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15도가 기울어졌다 그래요. 예, 예. 간 거죠. 그러다가 이제 기울어지면서 화물이 이쪽으로 이제 쏠리고 뭐 세월호처럼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거 자체는 이제 성장통이라기보다는 아픈 역사고 그렇죠.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과적 때문에 침몰을 했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321명이 타야 될 건데 더 탔고 그다음 또 아까 말씀대로 이제 그 감귤 상자 옛날 감귤 상자는 나무로 된 거였어요. 그거를 개인적으로 다 들고 저희 어릴 때 실제 그랬습니다. 그게 아시겠지만 6.25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인명사고 크기로 세 번째입니다. 1위가 뭔지 아시죠? 산풍입니다. 남영호가 세 번째, 326분의 이제 고귀한 목숨. 1960년대 후반이면 감귤 산업이 한창 이제 부흥할 때인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약간 욕심을 부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제 성장사를 보게 되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어릴 때도 그렇잖아요. 몸은 갑자기 커지는데 옷이 그런 경우. 다시 말해서 아까 말한 이거 경제학적으로 이게 물류잖아요. 물류 유통인데 지금처럼 조합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 전혀 문제가 안 돼. 그때만 해도 그 감귤은 생산되는데 유통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해서 개인별로 자기 과손에서 난 거를 들고 거기 싣고 또 그날 그랬던 게 며칠 풍랑 때문에 배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더 과적하게 됐던 거죠. 근데 그게 어디로 향하는 배였어요? 외국으로? 부산 가는 거였지. 그러니까 부산? 서귀포에서 성산 들려서 부산 가는 중간에 했던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좀 근데 제주도 분들의 대부분 이제 이렇게 물동량이 목포랑이 많았어요. 근데 그때 이제 이렇게 6.25 이후에 부산이 급격하게 커졌잖아요. 그러면서 새로운 소비 시장으로 커지고 그러면서 제주도 일감도 아까 감귤도 부산 소비 시장을 노려서 이제 그때 했던 겁니다. 뭐 이게 또 아직까지 제대로 된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뭐 늦게라도 좀 진상규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급격한 성장으로 인해서 우리가 또 겪었던 성장통 어떤 걸 들 수가 있을까요? 뭐 관광 개발이 확대되면서 사실은 뭐 여러 그 제주도에 좀 보존해야 될 것들이 많이 파헤쳐졌죠. 어쨌든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올수록 그런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자고 이럴 공간도 필요했는데 사실 관광 개발에는 다른 지역의 자본 이런 것들이 들어와서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자본의 입장에서는 좀 빨리 자본을 회수할 수 있는 그런 방식. 그러니까 제주도도 이제 특정 지역을 지구로 지정해 가지고 여기를
개발해서 안 되는 것도 그 자본이 들어와서 개발하겠다고 하면은 어떤 도지사의 어떤 재량으로 이런 것들을 개발하게 해주고 뭐 그러면서 이런 것들이 개발되고 진 박사님이 저 중문이시라고 들었는데 그 중문 관광단지 개발할 때도 사실 그 마을에 있던 분들이 강제로 이주된 경우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는 결국 뭐 자기 땅 뺏기고 골프장에서 그 잔디 관리하는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되고 그게 이제 단순히 중문관광단지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실 도민들이 상당 부분 어떤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떤 관광산업의 어떤 좀 하위의 그 일용 노동자로서 그래서 제주도도 관광업이라는 게 한편으로는 좀 어떤 없는 거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있는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경제적 일자리가 안정적이지 않고 뭐 다른 제조업이나 이런 거에 비해서 좀 이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상당히 낮고요. 또 한편 관광산업이 이제 역외 유출이 좀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 관광 조수익이 크다고 하지만 면세점 몇 군데에서 거의 상당 부분 그 수익을 차지하고 그게 바로 다른 지역으로 본사로 이제 빠져나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정말 그 보이는 그런 관광 조수익 이런 것들만 좀 보지 말고 실제로 그게 우리 경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정확히 봐야 그 손익 계산이 되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 것인지 하는 것들까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중문관광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그곳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나갔어야 했던 거는 또 처음 알았네요. 아까 홍 대표님 말씀 저는 그렇게 이해를 이제 하고 싶네요. 뭐냐면 그 아까 이제 10년 사이에 그렇게 반짝했잖아요. 이걸 우리 압축 성장이라 그럽니다. 압축 성장의 그늘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공동체 파괴나 뭐 개발, 뭐 난개발, 뭐 환경오염 이거는 말할 것도 없고 더 많은 어떤 개인이나 집단이나 공동체에 더 많은 그게 압축 성장에 따른 비용이라고 할까요? 예, 제주도가 극히 심합니다. 예. 아니, 돌아보면 현재 제주의 기반이 된 것이 오늘 돌아본 1970년대까지인 것 같아요. 근데 불과 20-30년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인데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제주가 이렇게 큰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걸 저는 제주의 저력으로 봅니다. 잠재력이죠. 그때 기회가 없어서 그랬지 그 전부터 예를 들면 제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녀 경제, 해녀들이 열심히 그렇게 돈을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 돈을 어디에 투자했겠습니까? 교육에 투자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제 전국에서 제주도의 어떤 인력적인 측면, 교육적인 측면을 높게 보는 게 바로 그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일제감정기에도 보면 일본에 그 많이 그 한국 노동자들이 가잖아요. 거기서부터 제주도 사람을 제일 알아줬답니다. 근면하고 성실하고, 예. 그런 어떤 저력, 그리고 뭐 존양 정신이라든가 따로 이런 어떤 그 저력이나 어떤 제주 정신이 그대로 여기 발로가 돼서 나타났다고. 앞으로 그럴 것 같습니다, 저는. 제주인의 저력으로 저력 봐야죠. 때문이다. 예. 예. 근데 지금도 제주의 대표 산업이라고 하면 1차 산업인 감귤 산업 또 3차 산업인 관광 산업을 꼽잖아요. 그때부터 이어져 왔으니까 벌써 70년 전인데 그럼요. 요즘에야 뭐 우주 산업이나 에너지 산업 등 신성장 산업을 추진하려는 변화 시도는 보이긴 합니다만 다시 한번 제주가 어떤 큰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서는 뭔가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하다 보거든요. 한 번 더 격동기가 찾아올 거라고 보세요?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쩌면 지금 격동기는 벌써 시작됐다 이렇게 보는데 일단 관광 개발이 지금까지 해오던 방식이 사실 상당히 큰 문제점들을 드러내면서 뭐 지금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그런 관광 개발 이런 것들이 사실 주저앉아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뭐 그런 상황에서 우리 제주도가 언제까지 이런 방식으로 관광을 이어가야 되나? 관광도 뭐 그러니까 예전에 메르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 뭐 이런 과정들이나 이런 걸 거치면서 부침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 관광 산업이라는 게 어떤 이 정세라든지 아니면 경제적인 그런 곡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너무 많이 이게
춤을 추니까 외교 관계 때문에도 그렇고. 이게 안정적이지가 않잖아요. 그리고 좀 중국인 관광객이 한참 바라보다가 지금 중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들고 이제 오지 않고, 왜냐하면 중국도 이제 미국과의 어떤 경제 전쟁 때문에 외화들을 밖으로 많이 쓰지 말라 이런 정책들이 좀 진행되다 보니까 중국인 관광객이 예전처럼 제주도를 많이 오거나 아니면 와가지고 뭐 개발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는 기대할 수 없거든요. 지금은 뭔가 우리가 제주도가 새로운 그 제주에 맞는 어떤 미래에 어떻게 변화를 해야 될지, 관광은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좀 시작돼야 되는 시점에 와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네. 뭐 1차 산업이나 관광 산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조 변화라든가 혁신을 통해서 계속 경쟁력을 높여가고, 또 새로운 미래에 맞는 이렇게 먹거리, 아까 말한 뭐 에너지라든가 뭐 우주라든가 또 뭐 바이오 뭐, 그리고 아까 그 관광 같은 경우도 관광 지능형 콘텐츠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변화시켜가면서 근데 다만 그런 노력을 하고 그런 게 이제 가식으로 보이는데, 다만 제가 조금 이제 아픈 게 아까 홍 대표님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서 선순환될 수 있는 구조가 좋다. 지금까지는 탑다운 방식으로 해서 사실 저희도 그쪽에서 예산 주면 하고 또 그쪽에서 찾아와 주면 그쪽에서 소비해 주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아까 말씀대로 의존적인 그런 상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정말 뼈를 깎는 어떤 그 변화나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다. 네. 코로나19도 있었고 또 내란 사태 이후에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아까 우리 드라마 속 그 대사 있잖아요. 사람 시민 사라진다 라면서 과거 어려움을 겪어냈던 우리 제주인들의 정신, 그리고 또 어떤 이 새로운 성장 동력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아주 재밌게 또 이야기 풀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감사드리겠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제주 역사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